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값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국경제TV가 마련했습니다. 특집 혼돈의 부동산 진행을 맡은 권영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의 집값 급등이 뭐 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인을 윤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임기 동안 270만 호라는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 공급 뭐 2년, 2, 3년 뒤에는 뭐 공급 대란까지 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926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926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 우리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잠시 뒤에 제가 따로 안부를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우리 김인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워낙 뭐 유명한 뭐 쟁쟁한 세 분이셔서 뭐 제가 뭐 상세하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사족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과 다르게 우리 한 분은 최근에 소속과 좀 직함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광순의 복덕방, 우리 이제 미래에셋을 나오셔갖고 우리 광순의 복덕방을 차리게 되신 이유 간단하게 듣고 우리 진짜 본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예. 광순의 복덕방 차리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많은 분들이 수수료 싸게 해주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중개업은 아니고요. 네.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네. 저의 레포트나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독립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갑자기 미래에셋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를 나오셔갖고 이렇게 법인을 차리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하여튼 우리 잘 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926 대책, 하필 녹화 날인 오늘 926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이제 지금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대책 일단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 세 분 전문가들의 어떤 총평을 좀 간단히 듣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대책을 좀 살짝 보셨을 텐데요. 네. 일단 좀 한마디로 보면은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순전히 공급
때 대책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종전에 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불황일 때 내놓는 대책이 거의 수요를 좀 진작하는 네네. 대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2, 3년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불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좀 조기에 어떻게 보면 잠재우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신도시도 네. 좀 지정을 하고 또 빨리 또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PF 문제 네. 이거 보정 한도도 늘린다. 네네. 그래서 이런 돈맥 경화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동맥이 아니라 돈, 네네. 머니 그걸 어느 정도 뚫어줘서 예.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 이런 게 대책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갈 거고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대책이 어떻게 뭐 실속이 있어 보이나 좀 총평을 해주시면 뭐 아니면 뭐 속빈강정이냐 가장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않냐. 이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거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집을 안 지으면은 집값이 오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냐 그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지 확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뭐 재원 문제 그리고 속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어느 정도 갖춰야만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대책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이게 중립적인 의견을 좀 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네. 계속 뭐 공급 부족을 강조했는데 흥미로운 현상은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서 정책의 목적이 뭐지? 그 목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서 뭐 하겠다. 아니면 뭐 중서민층의 주택을 위해서 공급하겠다. 근데 그냥 각설하고 그냥 공급 많이 하겠다는 거군요. 왜 이게 저희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사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값이 불안한 게 만약에 목적이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러면 뭐냐면 수요를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수요 얘기 똑 빼놓고 좀 이렇게 제한적인 공급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실망한 게 뭐냐면 정부가 목적이 뭔지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대책이라든 게 방향성도 약간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저는 대책 내용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제 느낌은 소문난 잔치 먹을 건 없다. 너무 군부를 많이 뗐어요. 그냥 잔치를 빨리 해줬으면 되는데 한 2, 3주 정도 계속 군부를 뗐거든요. 네네네. 우리 공급해줘. 네네. 공급 대책 나올 거야?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네.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시장은 네.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상치 이상 벗어나게 되면 충격이나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고요. 예상 이내로 나오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미 저는 너무 군부를 많이 뗐기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상 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해를 하자면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아마 공급 대책을 발표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최근에 물론 집값이 1월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청약 시장을 보게 되면 고분양가 논란들이 있고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주택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다시 오르지 않느냐. 네. 그러면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먹혀들고 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라든지 그죠, 건축 자재비, 인건비 올라가니까 분양가도 지금이 가장 저렴한 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결국 올라가잖아. 지금 사자라는 논리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착륙은 막아야겠죠. 빠르게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고 미분양도 소진해야 되지만 다시 문재인 정부처럼 급등하는 현상은 또 막아야 되고 미리 막아야 되는데 저는 그 연결 고리를 좀 끊겠다. 공급 불안에 대한 심리 요인을 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우리 공급 차질 없게 진행을 할 테니까 안심해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우리 시장에서는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자극이라는 걸 받아요. 시장에서. 이거 뭐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특집 방송도 하게 되고 이야기도 보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한 27번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한 7번만 발표했으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지 않았을까. 27번만큼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지금 또 이게 자극이거든요. 자극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괜찮아요. 아, 진짜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믿고 기다리면 시장이 안정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책 내용을 보니까 속빈강정. 공급 늘어나는 거 맞아?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일단 심리 상태가 굉장히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이거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주 총평이 아주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 우리 위원님, 그 이게 지금 앞서서도 우리 김인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공급이 부족한 건 맞나요? 지금 인허가로 예. 본다면은 충분히 그런 불안 심리가 팽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부족은요. 네네. 지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하고요. 문제는 이런 속도로 집을 안 지으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 불안 심리죠. 그래서 지금 정부 얘기를 보니까 네네. 지금 인허가 물량으로 보면은 1월에서 8월까지 전년 대비 한 39% 줄었고 그다음 착공은 한 56%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대비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도 전년 대비해서 한 착공 물량으로 보면 30% 이상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을 안 지으면은 결국은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예. 몇 년 뒤에 항상-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 보면 집값이 또 뛸 거다. 그러니까 예. 집이 단순하게 홈이라면은 그렇게 불안 심리가 크지 않죠. 왜냐하면은 집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미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은 그러니까 집을 미리 땡겨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침해를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근데 지금 집 안 사도록 네. 말하자면은 이런 병목 현상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실행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표들이 결국은 실제로 나중에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우리 김인만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 시장에다 계속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집은 계속해서 공급할 공급할 테니까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기다려. 나중에 사도 네. 늦지 않아 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건데 네네. 근데 신호는 보낸다고 해서 신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부가 굴절될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신호가 제대로 신호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 수요자들이 이 팩트를 어떻게 보면 발표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믿음이 되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행력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공공의 공급을 뭐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270만 원을 이제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차질이 생길까봐 이제 정부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이제 물량을 좀 최근에 지금 막혀 있잖아요.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재개할 수 있도록 좀 사업 여건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김인만 소장님께 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결국 잘 되려면 뭐 쉽게 말해서 좀 민간에서 좀 이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늘리는 거에 효과를 이제 매칭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다 빠졌단 말입니다. 민간에서 좀 뭐 PF 늘려준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지방 지금 미분양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과연 좀 먹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환자가 아프거든요. 병원에 갔습니다.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픈데 파스를 붙여주면 나을까요? 뭔가 진단을 해야 되고 얘가 배가 왜 아프지? 배가 아픈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화불량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뭔가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파스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에서 또는 공공에서 주택 공급이 왜 부족해졌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네. 부족해졌을까요?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PF 대출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미국이 금리 오르고 한국은행 또 금리를 올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위축이 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분양을 안 받게 되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PF 대출 시장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들. 그래서 작년에 가지고 있는 땅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자꾸 노력을 해야죠. 야 이거 2, 3년 갈 것 같아. 부동산 시장이 한 2, 3년은 좀 침체가 갈 것 같아. 가지고 있는 땅 팔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장들은 진행을 하지만 아닌 데는 막 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분양이 안 됩니다. 다 올스톱이죠.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인데 야 공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지. PF 자금 지원 좀 해줄게. 네. 표면적으로는 PF 문제지만 그 내면에는 부동산 시장하고 맞물려 있고요. 수요 침체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그걸 다 제껴두고 네가 PF가 문제구나. PF 금융 지원 해줄게. 금융 지원 해준다고 해도 시장성이 안 나오는데 과연 용감하게 공급을 할까요? 미분양이 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까요? 그럼 미분양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요 부분 또 들어갔어야 되고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다 빼고 하나만 배가 아프네? 파스 붙여줄게. 지금 그 정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건설사라면 PF 지원해준다고 해서 물론 조금 도움되는 네. 건설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 상황을 보면 PF 대출 만기가 됐는데 연장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사업장들 굉장히 네. 어려워하고 있는데 네. 그런 사업장들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원하는 공급을 늘리는 데는 네.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금 줄어드는 인허가를 늘리는 데는 좀 저는 한계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말 나온 김에 우리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번 대책에 이제 뭐 몇 가지가 언급을 했잖아요. 공공 같은 경우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민간의 PF 뭐 인허가 이거 좀 개선해주겠다. 그럼 시장이 정말 원하는 만약에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꼽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사실 시장은 공급 대책을 원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발표했잖아요. 차질 없게 진행하면 돼요. 차질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미 네.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걸 확인시켜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급이 부족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물론 공급이 중요하죠. 수요와 공급에서. 2018년, 2019년 생각해 보자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였을까요? 한 4만 7천 호, 4만 6천 호 정도 나왔었거든요.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나왔어요.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고 수준인데 왜 서울 집값은 사상 최고를 찍었을까요? 입주 물량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상대적인 공급. 집주인들이 매물을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2018년, 19년처럼 집주인들은 양도세, 중과세에 막혔고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회수했어요.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장에서, 거래 네.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어떤가요? 야, 지금 안 사면 안 돼. 영끌. 상대적 박탈감. 지금 마지막 열차를 타야 돼. 수요는 급증합니다. 가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집값 올라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하나의 요인은 맞아요. 하나의 요인은 맞는데 3년, 5년 후에 줄어들 것 같은 인허가 물량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든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다. 오히려 금리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네네.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저는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더 호들갑을 금리 떨고 얘기는 있다는. 또 2부 네. 때 또 다시 또 얘기를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랑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유튜브 같이 했었을 때 우리 대표님의 몇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포인트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PIR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량 부분. 거래량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얘기를 자주 해주셨던 부분이 이제 미분양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급을
이게 늘리는 시기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질없이 진행하는 게 막 안정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분이 계속 늘리고 있는데 공급을 예를 들어 늘린다. 이거 약간 좀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다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물량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뭐 20% 줄고 뭐 착공 물량이 뭐 40% 줄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지역별로는 되게 편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에서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사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아파트를 못 파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연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땅을 팔려고 하니까 뭐 팔 수도 없고 만기 연장 그냥 해주고 뭐 최근에는 이자도 후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앵커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원하는 게 뭐냐. 근데 이 시장은요, 저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고 그리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온 거를 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중서민층에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해주겠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 비중을 늘리겠다. 사실 이런 정책이어야 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처럼 민간의 물량을 막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한국의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신화를 벗어나야 돼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네네.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서울에 어디서 공급을 늘립니까? 그렇죠. 땅이 없으니까. 신화예요, 예. 신화. 이거는 그러니까 공급을 조절할 수 있어라는 네. 거는 될 수도 없는 일. 두 번째는 어떤 신화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것도 신화입니다. 미신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미신을 정부에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네네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 근데 정부가 미리 이런 위기의식을 막 해서 얘기하고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공급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데 제가 네네네. 보기에는 네네.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대책 관련해 갖고 우리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네. 드릴게요. 네. 지금 뭐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이번 방안을 통해서 네. 올해 목표 47만 원을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원 이상을 공급하고 네. 현 정부 목표인 270만 원을 초과 달성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쨌든 계획이잖아요. 근데 계획을 청사진을 밝혀놨는데 이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애쓴다는 거고. 예, 예, 예. 다만 이제 아까 두 의원 우리 참 두 대표님이 소장님하고 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민간에서는 어떻게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정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신도시도 3만 원 넣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15만 원 정도를 추가 공급한다는 건데 결국은 관건이 뭐냐면은 어차피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네네. LH가 옛날만큼 그렇게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 일반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 나와야 아마 이런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이 대책보다도 그 이후에 어떤 대책들이 나올 거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실행 해보고요. 로드맵 같은 게 하나 둘 개씩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여러 변수의 변주곡이에요. 어떤 뭐 공급 가지고 집값이 다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이 심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뭐 책도 네. 내고 그랬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집값이 폭락 올 때 입주 물량이 적을 때도 많았고 오히려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도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거니.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던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MZ 세대들의 어떤 주거 트렌드를 보면은 신축을 굉장히 과거 세대들보다 선호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공급 불안에 어떤 대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금은 적기에 시장을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공급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더는 무서운 것 같아요. 계속 이 언론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네. 어차피 언론의 생리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 심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집단적으로 어떤 그런 일반적인 정서가 되지 않도록 네. 결국은 정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정 신호를 보내는 것 외에는 지금은 대안이 없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행 방안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급의 불안 심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하고 네네. 일종의 비판을 하지만 그러니까 비판으로 끝나지 말고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공급의 불안 심리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이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혹시 생각하신 게? 지금은 결국은 두 가지 사이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급은 어쨌든 지금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공급이 지금 제때 안 될 거라는 건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완벽한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물꼬를 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결국은 수요를 조금은 조절하는 어떤 것도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이제 중단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50년짜리 주담대 그거를 이제 DSR로 따질 때는 40년으로 어떤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한 뭐 이게 뭐 수요 억제는 아니고 수요 조절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분 대책을 보면은 시장에 처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뭐 미분양 한시적 양도세 감면 얘기도 나왔죠 네네. 언론에서.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서 뭐 제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건 안 하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완벽한 대책은 없어요. 예. 마법 해결사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뻔한 한계인 상황인데 지금으로 보면 결국 미세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좀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이런 좀 강한 드라이브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그거는- 뭐 강한 예. 드라이브라면 뭐 어떤 뭐 3기 신도시의 뭐 어떤 뭐 지역을 추구한다든지 뭐 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거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죠.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심에 지금 빈 땅도 없는데 어떻게 없죠. 집을 예. 짓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상황 하에서 예. 어쨌든 최적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네. 그 지점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을 뭐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급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순간 한계점에 맞습니다.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제가 좋은 대안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한강을 매립해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린벨트 없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단으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 계속 공급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집 계속 사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도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의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급을 얘기하는 순간 한계점이 있고 공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아까도 이제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경쟁률이 높다. 맞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약 시장이 높은 이유는 추첨제하고 네. 세대원도 가입하니까 지금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계가 있는 공급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냐면 아이 뻔하네. 그러니까. 니네 당신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면 맨날 공급 부족하대요. 그렇죠. 근데 공급 부족했는데 최근에 집값이 왜 빠집니까?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결국에 받쳐주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솔직해져야 된다. 네. 할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해야죠. 음. 인정하면은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집값 안정하기 위해서. 만약 목적이 그거라면. 네. 근데 저는 그 점에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되기가 쉽게 말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웠는데도 딱 보는 순간 이거 한계가 있네. 그러면 집 더 사야겠네. 이런 식의 또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소 그거는 다소 확대 해석이 아니 확대 해석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예. 발표하니까 사실 너무 한계점이 보이잖아요. 팩트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걸 굴절시키면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막상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정부 당국자라면은 아니면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겠어요? 이거 외에 어떤 대안을 내놓겠냐고요. 물론 비판을 위한 비판은 가능한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지금마저 그러면 그러면 청약 규제를 다시 처음대로 업고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하고. 다시 그러면 도입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수요 완화를 좀 조심했어야죠. 그렇게 집값 조금 빠지니까 엄청나게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그 지점부터 사실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불안하다. 원인이 수요가 많아서졌는데 그건 떡 빼놓고 공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장님 지금 우리가 답을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닭이냐 달걀이냐 두 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의견도 있는데 네네. 수요와 공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컨트롤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가 수요를 언제 컨트롤할 수 있었나요? 맞아요. 공급도 힘들지만 수요.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공급 수요 부족이 억제는 그때부터 그래도 시작이 가능하지 됐어요. 않나요?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막아놓으면 가능은 하지만 네네. 그게 효과가 있었냐고. 아니, 투자 수요는 없앨 수 있죠. 없앨 수 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그렇게 5년 규제를 했는데 집값 왜 올랐냐고요. 그때 근본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오만이고 자만이다. 우리 컨트롤할 수 있어. 우리 믿고 기다려줘. 라는 결과가 5년 폭등을 가져왔어요. 자, 폭등하니까 수요 컨트롤이 실패했어요. 다음 카드가 공급 부족해. 야, 공급이 부족하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기다려줘. 공급 늘릴 테니까 나중에는 집값 안정될 거야. 라는 저는 면피용으로 공급 부족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상기 신도시 공급하고요. 다른 택지들 많이 발굴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공급 대책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할 건 발표된 거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면 돼요. 수요와 공급이든지 간에 저는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다. 올 초에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집값 떨어졌잖아요. 미분양 급증해요. 작년 1월이 미분양이 2만 1,000호였는데 올 1월이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PF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시장에 불똥이 튀니까 정부는 또 개입을 하죠. 부랴부랴 수요 진작 대책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반등하니까 이게 또 너무 올랐나? 하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게 또 대출 규제를 살짝 쪼아요. 특례보금자리 살짝 없애고 그랬죠. 50년 없애고 40년으로 가고 야 공급 불안해? 우리 차질 없이 진행하고 더 할 거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반응에 하나하나를 너무 빨리 반응하고 있다. 저는 믿고 좀 기다려줘라. 왜 안달이 나서 난리냐. 좀 맞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내려갈 그러면 수도 이렇게 있다는 합시다. 결국은 우리 담론은 그만 얘기하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합시다. 그렇죠. 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론 그 도구마에 저는 빠질 필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이 어젠다거든요. 네. 어젠다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공급 그럼 무조건 부족으로 해서 그럼 지금이라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라든지 이런 압박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도 공급에 대해서 물론 장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급 안정에 필요하지만 주로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공급이 많았을 때도 폭락이 왔고 적었을 때 폭락이 예, 예. 왔고 공급이 많았을 때도 오히려 안정되고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공급 부족론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구마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급 부족에 마치 매몰되지 지금이라도 말고. 너무 예. 막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집 살라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들을 조금은 경계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예. 그러니까 너무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요. 휘둘리지 공급 마라. 부족이라는 그 논리에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을 그러니까 거다. 보면은 공급은 전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원 오브 댐이란 말이에요. 예. 금리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거시경제도 보셔야 되고 가계부채도 보셔야 되고 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공급 하나에만 집값이 마치 결정된다는 이런 도구마에 저는 좀 빠지면 안 된다. 네. 이 말씀은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가 의견 알겠습니다. 드리면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네. 앞서서
이광수 대표님께서 네네. 목표 달성 뭐 얘기 나왔어요. 네네. 공급 목표 달성. 저는 목표 달성 하지 말자. 아, 과감하게 버리자. 270만 원? 무슨 소리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네. 270만 원 발표되는 순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270만 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죠. 인허가 물량이에요. 그리고 민간에서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에서 짓는 예. 것까지 다 포함한 물량이에요. 국민들이 민간에서 짓는 물량까지 궁금하지 않아요. 민간 네. 회사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자, 270만 원 목표 달성을 하면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우리 애가 그럽니다. 아빠 나 반에서 1등 하면 아이폰 사줄 거야? 그러면 그럽니다. 해봐. 사줄게. 네. 진짜 1등을 바랄까요? 애가 공부 안 해서 1등 못 하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면 목표 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70만 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70만 원 목표 달성하면 주택 시장이 무조건 안정돼요? 어디서 나온 270만 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250만 원 했으니까 270만 원, 20만 원 붙인 거잖아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오피스텔,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풀어가지고 주택 공급 늘려야 된다는데 진짜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중간 단계예요. 네. 대체제예요. 근데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당장에 못 가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 공급을 늘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은 뭐냐? 우리 애들 또 새 아파트 원해요. 아빠 나 새 아파트가 좋아. 새 아파트 가고 싶어. 네. 전용 59 이상 새 아파트예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 그러면 그 아파트를 50만 호가 아니라 10만 호라도 꾸준하게 공급해주고 차질 없이 진행해주면 되지. 왜 270만 호가 나와가지고 그거 달성 안 하면 마치 큰일 나고 그거 달성하면 안정될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도 달성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 내가 1등 하고 싶어. 1등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등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 네. 정책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설계하고 시장에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필요 없어라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핵심은 뭐냐면 그 정책은 필요한데 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못해서 그냥 너 공부 못하니까 아예 공부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못한 거를 잘하게 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네. 보는 거죠. 그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건가요? 수요 억제를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부가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네.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할 때 그런 공급만 늘리면 돼요. 정부 주도로. 청년주택만. 아니 만이라는 표현을 뺄게요. 네. 일단 그런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다. 내가 할 그럼 수 1인 있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인 주택?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예를 들어서 공공의 분양을 하는데 질 좋은 공공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핵심은 제대로 짚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라든지 투기 수요가 많아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시장에서 진짜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투자화된 부동산 시장의 이해를 먼저 했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때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렸잖아요. 맞죠. 근데 더 안 팝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냐면 아예 나중에 또 어차피 낮춰줄 건데 신뢰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양도세 말씀하셨는데 파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팔면 양도세 제로. 예를 들면 네. 그다음에 그 뒤에 팔면 양도세 50%, 막 70% 하면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을 이해하면서 정책을 설계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의 그러니까 밥 먹고 그거 고민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하고 다르게 예. 그러면은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아까 봅니다. 얘기를 해주신 게
그 정부의 고민도 이해를 하지만 공급 대책은 뾰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밥 먹고 계속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공급 관련해 갖고는 정부도 뭐 요 정도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수요 정책이 필요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요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안정시키고 지금 그래서 청약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투기나 투자 수요가 들어오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을요 6개월 만에 바꾼다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정책은 유연해야죠.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1개월이나 2주 만에 바꿔도 돼요. 네. 만약에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죠. 정책이 50번 나와서 잘못한 게 아니고 옳은 정책이 50번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막 6개월 안에 나온 걸 어떻게 또 바꿔? 바꿀 수 있어요. 시장을 안정시켜. 그래서 유연하게 돼요. 아니 투자나 투기 수요는 매일매일 바뀌는데 네. 그 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너무 자주 자극이 되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네네. 지난 40년 동안 이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집값 오르면 규제하고요. 집값 떨어지면 풀어주고 항상 반복이에요. 어느 정권이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필요한 정책이 뭐냐? 아닌 정책이 뭐냐를 구분하고 좀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게 실거주 의무잖아요. 전매 제한은 풀어줬는데 시행령으로 실거주 의무는 국회에서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올 초에 집값 떨어졌잖아요.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면 자 실거주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아, 내 집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거주하래. 그런 규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전매 제한 풀어줬죠? 아니 분양권을 내 집 마련했는데 왜 팔아야 되지? 전매 제한은 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돼야 되고요. 전매 제한이 있어야 돼요. 단 예외적으로 지방을 가거나 요양을 가거나 교육적으로 가시는 분들만 팔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집값 떨어지니까 화들짝 풀고 집값 오르면 화들짝 규제하고 이런 변화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은 유지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술과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유지하고 전술은 계속 바꿔야죠. 상황이 바뀌면. 알겠습니다. 그 지점을 상황이 말씀드리면 바뀌면 해야 정리를 되겠죠. 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정책이 상황에 시장 여건에 맞게끔 좀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대표님 말씀에 좀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포노사피엔스 시대거든요. 지금 광속으로 움직이는 시대예요. 네. 지금은 아파트 시세를 단톡방이 결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수요자들의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은 저는 정책도 조금 더 스피드하게 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조기 대응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은 조금 과열되니까 일부 실수요 중심으로 조금 바꿔주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기존 주택 시장을 건드리는 것은 아직은 수요억제로 가는 것은 아직은 조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방향성은 결국은 시장 안정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도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르르듯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부분별로 좀 이게 만약에 지금 조금 시장이 너무 좀 과열된 기미가 있다면은 미세 조정을 통해서 조금은 시장 안정으로 좀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전체적인 기조 오락가락하는 건 안 되죠. 생순도 너무 자주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전체 기조는 가져가더라도 미세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결국은 안정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분 결국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전체 틀은 같은 거예요. 아마 누가 말해도 똑같은 얘기 하셨을 건데 다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무주택자들의 이런 불안 심리 있잖아요. 시장이 무주택자들을 이 불안 심리로 내몰아 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이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를 갖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하고 좀 더 탄력적이고 기민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두 분 말씀을 제가 요약해 의원님이 드릴게요. 그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네. 과연 그럼 이번 9.16 대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음. 그럼 무주택자들은 좀 이렇게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나요? 일부 아마 청년층들은 일부 신도시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좀 수요는 조금은 시장의 불안 심리는 좀 이렇게 분산 수요는 조금 분산될 수 있긴 한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 공급 부족 실한 심리를 완전히 단박에 이렇게 잠재우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요자들 심리를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오면서 한국은행의 네네. 그 소비자들의 미래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9월 달께. 이게 요번에 110이에요. 네. 전달이 107이었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본단 보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KB 거도 보면은 그렇게 높아요. 네. 그래서 저희 KB도 보면은 9월 달에 매매 전망 지수가 전국이 108이고요. 서울이 113이에요. 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올라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정부가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수요 어떻게 보면 진작책을 내놓지 않겠다. 네. 좀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오. 그리고 공급이 어쨌든 제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신호 보내기가 결국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사라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심리 지수라는 건 가격 지수하고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가격이 빠지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심리 지수는 선행 지수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동행 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심리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추후로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쉽게 말해서 꼭지 잡는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제 다른 차원에서 네네. 과연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계점을 이게 그러니까 노정했잖아요.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급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한계점을 이미 노출한 거고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네네. 민간 중심을 활성시키겠다. 이거잖아요.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짓게 하고. 이거 어떻게 빨리 짓을 수 있습니까, 그럼 소장님? 이게 저도 아니 민간을 어떻게 궁금해요. 빨리 짓게 해요? 결국에는 대책 내용을 보면 뭐 금융 치료 좀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고 들어가 빨리 있는 거죠. 짓냐고요. 민간이 빨리 지을 때는 언제냐면 돈이 벌 수 있을 때예요. 제가 건설회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돈도 안 되는데 왜 공급을 해요? 지금 돈 안 되기 때문에 공급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집값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다? 전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부 들어서서.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뉴홈, 예? 뉴홈. 그거? 아니 그 신도시 소장님. 신도시 분양 받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받아 1주택자가 무주택자들 혜택을 받잖아요. 상기시도는 전부터 아니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상기시도시는. 아니, 아니, 공공택지는 정부는 똑같은 기본적으로 정부죠. 무주택자를 분양받는 그걸 거잖아요. 이어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 돼요. 아니 그게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제도 추첨제로 하고 추첨제로 하면 그 가구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무주택자 세대주 아니고 어떻게 당첨이 돼요? 아니 지금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세대원에 대해서. 아니 공공택지는 그게 힘들죠. 아니 또 민간한테 풀어줘서 민간의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아니 그거하고 이건 민간에 관계없잖아요. 대해서. 공공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 민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여기 이제 민간의 포인트를 미분양이 줬으니까. 늘어나고 공급이 인허가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네. 저 서울에 지금 당첨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예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도 추천제 물량이 75% 무주택자 가지고 가요. 거의 다 무주택자들이 가져가는 게 1주택자의 가점제를 했을 때 혹은 뭐 추첨제를 했을 때 1주택자들이 가져가는 비중은 몇 %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네. 전 구별하고 싶은데 이 무주택자 중에서 진짜로 집이 필요한 사람하고 투자로 사는 사람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그걸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돼 구분할까요? 그게? 무주택자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사람들도 오르는 걸 기대할 이런 게 텐데요. 필요한 이유예요. 실수요자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될까요?
네. 실수요자들도 좀 늦게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자자자 이거 아니, 너무 그걸 어떻게 너무 구분하냐고. 이게 아니 그래서 그런 과열이 구분할 수 있는 됐으니까요. 정책이 예. 필요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왜요? 봅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게 잠시만요.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분양받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몇 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실소유가 아닌가요? 실사용자가 아닌 거죠.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3년 후에 입주할 수도 있는 아니, 거죠. 100년 집 하나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집 하나를 소장님. 가지는 걸 가지고 투기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아니 없는 소장님, 거죠. 100명 중에서 60명 이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필요하면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거주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몇 년 안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는 거죠. 아니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여건이 안 되면 전세 주고 다른 집에 전세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너는 투기야? 아니야 이분법으로 가면 안 그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 중에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곤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거주 의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주택자들은 그치. 시장에서 알아서 선택을 해야지. 아니죠. 3주택, 5주택, 10주택 가지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무주택이 1주택 하나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왜 그게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최근에 과열 원인이 무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요 집을 한 채씩 더 샀기 때문이에요. 한 채씩 오를 샀기 것 때문에. 같으면 실거주 의무로 강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게라도 해야죠. 그럼 왜 그래서 불편하게 정책이 합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불편하게 오를 것 해야 같으면 되죠. 안 필요해도 한다니까요. 실거주 의무 강제라도 한다니까요. 자자 여기 일단 우리 또 계속 이제 얘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자 이번 대책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제 시장에 뭐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책이 나온 것 같고 뭐 공급 대책 관련해 갖고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거의 뭐 한계치를 뭐 노출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결국 뭐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결론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가 정말 정책을 잘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자꾸 그러니까 정책이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리저너블하게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유연하게 가는 게 맞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결국은 정책이 큰 틀이 바로 세워졌으면 솔직히 뭐 이런 시장의 어떤 이런 혼돈 저희가 제목 이런 제목을 달고 특집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잘 나왔으면 네, 결국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이번 9.16 대책 평가 그리고 진단은 일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